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이 주저없이 충청을 꼽습니다. 상당수의 역대 주요 선거에서 중원을 접수한 쪽이 승리해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쟁 진영으로부터 유독 강력한 견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안희정 지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를 들어보는 영실이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실이에서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한 남자의 투쟁기를 다룬 개봉 예정작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네,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용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이 기사를 많이 다뤘군요. 네. 참사입니다. 말 그대로 참사입니다. 한국일보 1면부터 보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붕괴 사고로 사망자 10명을 포함해서 115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시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의 지붕에 설계서 내용과는 다르게 H빔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예. 자, 설계서에 따르면은 체육관에는 두께 500 곱하기 400mm의 철골 H빔 기둥이 가로 세로 각 7개, 지붕 보에는 600 곱하기 400mm의 H빔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에는요. H빔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경상북도가 어제 붕괴 사고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지붕에서 떨어진 H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붕괴 사고 직전에 체육관 사진에도 천장에 H빔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 자, 이에 따라서 체육관 시공 그리고 감리 이거 부실했던 거 아니냐. 건축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 체육관은 법적 미비로 준공 이후에 외부 안전 점검도 받지 않는 등 정부의 허술한 안전 규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신문 기사 3개를 보면서 이 사건의 그 진상을 짚어내는 기사의 내용들이 다 달라서 혼란이 옵니다. 자, 이 지붕에 어마어마한 눈이 쌓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그런 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눈의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지붕이 무너졌고 그렇게 해서 참사가 이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소나타 200대 무게가 이 지붕 위에 이렇게 하중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88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런데 KBS 뉴스를 보면 말이죠. 180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40톤 가까운 차이인데 이 차이는 적지 않습니다. 18대의 그 무게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KBS는 보고 있고요. 예. 한겨레 288톤과 180톤이면 거의 100톤 차이가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와 KBS의 분석이요. 한겨레 신문은 눈무게가 약 126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각기 다 다른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눈이 그 지붕을 눌렀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H빔이 없었으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총체적 안전 부실에서 비롯된 참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눈이 왔는데 그렇게 많은 손님을 받은 이런 코오롱 측의 무사한 일, 안전 불감 철저하게 추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주요 국정과제로 참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예. 더 안전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8월 5일 전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한참 지나서야 그 사고 현장에 나타났던 소방방재청 아닙니까? 눈 때문에 119 구조대는 걸어서 현장에 도착했다니 그 해발 500m 되는 그런 고산에 위치한 리조트의 말입니다. 예. 골든타임제가 그야말로 무실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안전에 대한 그 관심과 또 이 어떤 그런 각별한 관념은
사실 행정안전부라는 부처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데서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예, 사실 그만큼 안전을 우선시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였죠. 아니 행정안전부나 안전행정부나 도대체 뭔 차이가 있어요? 이 또 부처 이름을 바꾸면요, 그냥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부처의 이름만 바꿔도 각 부처당 적게 잡아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판을 바꾸고 홈페이지를 바꾸는데 5천만 원, 직인 찍고 깃발 만드는데 200만 원, 안내판, 스티커, 기한서 합치면은 6천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산 프로그램, 명함 교체, 이사 비용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수천만 원이 아닌 수억 원까지 소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김성원 외교통상부 장관, 이명박 정권 때 장관이었죠. 이분은 외교부로 이름 바꾸는 거 반대했습니다. 왜냐? 이게 그냥 부처 그 명만, 간판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 여권 보면은 외교통상부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네. 그게 찍혀 있죠. 그걸 외교부로 바꾸는데도 한 200억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국회에 나와서 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단 말이죠. 이거 그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말이죠. 당시 인수위원회 유민봉 총괄간사는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몇억 원의 가치보다도 훨씬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유민봉 간사는 현재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사고가 안 났어야 뭐 이 말이 유효한 거죠. 예. 그 웃음거리가 안 되는 거지요.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증거로 검찰과 국정원이 항소심 법원에 낸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 경기록 한 문서가 한 3가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3가지 문서 모두 위조된 것이다 라고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밝혀왔죠. 자, 그 3가지 문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6월 10일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출입경 기록이 그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기록을 발급한 것이 맞다는 확인조에서고요. 변호인이 낸 출입경 기록이 틀렸다는 내용의 진위 확인 공문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1번과 3번, 그러니까 이 유우성 씨가 북한에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왔다라는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낸 출입경 기록이 틀렸다는 내용의 진위 확인 공문입니다.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이 외교부가 확인을 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 이 3가지 모두. 그런데 외교부는 1번과 3번의 경우는 우리가 확인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국정원이 직접 위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중국 쪽 발급기관이라고 밝힌 화룡시 공안국과 그리고 세관에서 공문을 비공식적으로 발급받아서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공문 양식을 비슷하게 꾸며서 만든 것인지 규명돼야 할 대목인데요. 어쨌든 국정원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공문을 확보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애초부터 간첩 조작을 기획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예. 김용민 변호사, 저하고 이름이 같은데요. 김용민 변호사가 유우성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데 김용민 변호사가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중국 장춘시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서 2012년 1월 21일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거 북한 가서 찍은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검찰은 또 다른 주장에서는 유우성 씨가 1월 22일에서 24일까지 북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1월 22일에 찍은 사진이 북한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놓고
그래 놓고는 실제 북한에 간 건 또 22일에 갔다. 예. 예. 이게 뭐예요 도대체? 타임머신을 탄 것도 아니고요. 글쎄 말이에요. 자, 이런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법원에서 기행을 보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면서 내놓은 그런 사진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이게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자, 결국 국정원이 검찰이 이거 뭐 일부러 이 사진도 말이죠. 마치 북한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사진을 골라가지고 이거 북한 간 거다. 증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김용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유 씨가 간첩이 아닌 걸 알았을 것인데 예. 몰기 위해서 조작한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변호인의 주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8면 기사군요. 공기업 감사나 사회이사 자리에 정치권 출신 또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적지 않다.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소개한 사람이 한국전력의 전교조 킬러를 자임하고 있는 조전혁 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 이렇게 에너지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들이 한전 사회이사가 됐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사회이사가 무슨 자리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주요 경영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이사회에 참석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분야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갖다 이제 사회이사가 된단 말이죠. 국내 공기업에서는 그래서 사회이사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작년 말에 캐나다 가스전 투자에서 3,800억 원 손실을 입었다라고 밝힌 가스공사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김명환 자유총연맹 회장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 의원을 지냈던 최주호 씨 등이 사회이사로 있습니다. 과다한 부채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대한석탄공사에는 공군 장성 출신인 박연석 씨와 국무총리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김종훈 씨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김성회 전 의원, 이 양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갔지요. 예. 그 외에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전문성 없는 사회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단순히 거수기로 전락했더니 어마어마한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전문가들이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그 손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전같이 상장된 공기업 7곳의 분기 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작년 1월부터 3분기까지 진행된 이사회에서 사회이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 견제라는 의미가 무색한 예. 사회이사군요. 공기업 개혁을 외치면서 낙하산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박근혜 대통령. 예. 이 약속은 약속 파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약속 파기가 많고 중한 약속 파기가 많아서 예. 이건 참. 예. 한전 사회이사들 전문성 거론하셨는데 예. 우리 한 집에서 한국전력 전기 쓴다. 네. 그래서 전문가다 이런 주장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 네. 마산이 항구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예. 해수부 장관이 됐던 말입니다. 자, 오늘 국민일보를 보겠습니다. 사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귀선 씨 고백 보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정귀선 씨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용기 목사를 자신이 소설에서 거론을 했는데 예. 그건 말 그대로 소설이다. 조용기 목사를 단둘이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죠. 국민일보는 이런 정귀선 씨의 주장이 옳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고 그런 정귀선 씨의 파리의 나비부인 소설책을 근거로 해서 조용기 목사 불륜설을 제기한 장로들, 당신들 회개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오늘 사설에서 논지를 폈습니다. 예,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일보에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2010년 10월에는 네. 왜 이 소설을 발간한 정귀선 씨를 고발하려고 했었는지, 예. 좀 그 의도가 뭐였는지, 예. 좀 묻고 싶습니다. 정귀선 씨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마치 양심선언이라고까지 표시를 했는데 말이죠. 예. 자, 그런 정기선 씨가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래전에 인터뷰입니까? 예, 오래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 진술이 오락가락한 정기선 씨의 말을 양심선언이라고 추켜 세우고 그거를 무게를 실어가지고 사설에서까지 이렇게 진실의 근거로 삼는 국민일보의 태도가 온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 정기선 씨가 밝힌 말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신체 특징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을 신체 특징 고칠 수 있다. 나한테 말하기는 정관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여자들하고 있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그때 한참 왔을 때 내가 너한테 애를 하나 주고 싶은데 만약에 그러면 다시 수술하는 수가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정관 수술을 한 상태인데 정관 수술을 이제 수술 이전 상태로 돌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참 인용하기도 민망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너한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라고 정기선 씨가 그때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밝혔어요. 예.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놓고는 조용기 목사와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국민일보 기자에게 밝혔고 조용기 목사의 둘째 아들이 회장인 국민일보는 이를 진실이다, 양심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설을 통해 조용기 목사의 불륜설을 제기한 그 장로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련해서 다른 언론 보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이제 오늘 종이신문을 발행을 했는데요. 조용기 목사의 불륜 의혹을 폭로한 장로들, 이 장로들에 대해서 이 장로들이 파리의 나비부인 정기선 씨를 고소했습니다. 예. 이 정기선 씨가 먼저 이 장로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잊지도 않은 조용기 목사의 불륜 사실을 당신들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장로들 당신들 잘못했어 이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정기선 씨가.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이 당신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돈도 받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혐의가 뭡니까? 무고죄로. 무고죄.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이 진실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막간 퀴즈입니다. 서울 중구의 오래된 화교 사옥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피해자인 할머니 한 분의 슬픈 사연을 육성으로 들어봅니다. 못 갖고 나왔지. 이대로 나왔다니까? 그리고 또 막 물 뿌려서 막 이거 막 다 젖어갖고. 이 건물 주인은 대만 정부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대만 정부 공식 국호는 무엇일까요? 1번 자유중국, 2번 대만, 3번 중화민국, 4번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유용자분을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그리고 한반도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황준호 PD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집트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요. 예. 이번에는 외국 관광객 전체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성지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가 시나이 반도 한국인 관광버스 자살 폭탄 테러는 자기들이 저질렀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예. 성명을 웹사이트에 올렸는데요. 그 성명의 제목은 타바 검문소 관광버스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책임 소재 공고라는 거였고, 라는 제목이었고, 자기들의 요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로 가는 관광버스를 폭발시켰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고를 약탈하고 국민의 이익을 전혀 돌보지 않는 이 배신자 정권을 상대로 한 경제 전쟁의 일환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신자 정권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현 집권 세력이죠. 예. 범행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성명이었는데 나흘 내로 관광객들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으면 모든 관광객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다른 관광객들에게 또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예. 한국인 관광객이 이번에 그 사고를 당한 그 그룹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일요일에 테러를 당한 단체 관광객 외에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을 걸로 보여서 안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일단 시나이 반도인데 한국 정부가 이 시나이 반도 지역을 여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했고 또 이번 일요일에 추가로 특별 여행 경보까지 내렸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다른 지역을 다니는 관광객들도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정부도 관련 정보를 모으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테러 피해를 당한 충북 진천 중앙교회 그 여행객들이요.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교회 부목사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다치지 않은 15명이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거쳐서 빠르면 오늘 오후쯤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집트 병원에 있는 부상자 15명도 이번 주 토요일쯤에 들어올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지만 부상이 심한 2명은 거기서 현지에서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아야 돼가지고 귀국 일정이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사망한 한국인 3명의 시신 운구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현지 여행업체 사장인 재진수 씨는 원래는 그냥 이집트에 안치될 걸로 알려졌었는데 예. 국내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망자 두 분의 시신도 교회와 여행사가 의견을 조율해서 운구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오후부터 이제 귀국을 하는군요. 예. 네, 태국과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예. 최악의 유혈 사태가 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태국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태국 시위가 아주 심각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물리적 충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자제해온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제 경찰과 시위대가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하루에 최소 4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경찰이 방콕 시내의 판파 다리에 설치되는 점거 시위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수류탄까지 터지는 일이 있었고 또 사망자 중에는 홍콩 봉황TV 소속의 기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치안당국은 총리 청사 주변의 시위장을 철거해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후에 임시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잉락 총리가 오늘 19일부터 총리실로 출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오늘 이후로 인명피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잉락 총리가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잉락 총리의 선거 공약이었던 2011년 선거 공약이었던 쌀 수매 정책에 대해서 태국 국가 반부패위원회가 지난달부터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위원회가 잉락 총리가 전문가들의 부패 가능성 지적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쌀 수매 정책을 강행했다라고 규정하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청문회에 총리를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만약에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이 사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잉락 총리의 직무가 즉각 정지가 되고 최악의 경우에 탄핵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예. 쌀이 태국 경제에 중요한 기둥이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같습니다. 예, 태국은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잉락 정부가 2011년부터 시장 가격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농민들한테 쌀을 사들여 왔는데 최근에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쌀값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예. 그러면서 잉락
정권의 최대 표밭인 농민들의 원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정부 시위에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이렇게 최대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면 그 어떤 위기보다 위태로운 상황에 잉락 총리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도 최악의 유혈 충돌이 있었다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의 정부 그리고 친유럽 성향의 반정부 시위대 이 양자 간의 갈등이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화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나서 또다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수도 키예프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로 최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화해 분위기에서 오갔던 얘기들은 어떤 측면이었죠? 지난달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사면법이라는 게 채택이 되고 그걸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체포됐던 야권 지지자들을 모두 석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야권은 자기들이 점거하고 있던 관청 건물에서 철수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 또 조기 총선과 대선 실시 이런 쟁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협상을 벌일 계획이었는데 예. 어제 최악의 유혈 충돌이 나오면서 정부와 야권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예.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 일본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베 일본 총리의 우경화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기를 만들 거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의 논설 담당 부편집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예. 칼럼 제목은 일본의 도발적인 움직임이라는 글이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오바마 대통령이 직면할 가장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라는 우려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지금 일본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시대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국수주의가 만든 안보 위기를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가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렸고 두 번째는 미일 관계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해서 미일 관계를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의견 같은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2006년 7년 아베 1차 내각 때도 미국 언론들이 아베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서 아베가 상당한 내상을 입었고 결국 그게 물러나는 밑거름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2기 내각에도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아베한테 각을 세운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이번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까지 움직인다면 아베 내각으로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유력 언론의 입장이지만 이게 결국 미국 정가의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군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준호 PD였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오늘은 이슈 탐험을 생략하고 초대석 인터뷰를 조금 길게 진행하겠습니다. 뉴스바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주요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종 공직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보도를 위해 선거구별로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다른 분들께도 인터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수도권 못지않게 뜨거운 지방선거 열기가 감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의 핫플레이스,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안희정 충남지사를 모셨습니다. 충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용학 전 의원, 그리고 출마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나 홍문표 의원, 또 언론을 통해 출마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류근찬 전 의원에게도 출마 의사가 확정되면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희정 지사를 조금 성급하게는 차기 대권주자로 또 멀게는 차차기 대권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충청권이 갖는 상징성 때문일 것 같습니다. 충남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안희정 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지방선거 전망과 이슈 그리고 정치권 현안 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돈의 사안이니까 이 문제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 문제인데요. 충남도가 지금 AI로 비상이 걸린 상태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네.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1월 24일 날, 26일 날,
저희 지역 두 군데 부여 천안에서 발생을 해서 예. 좀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이번 달 2월 13일하고 14일 날 천안 청양에서 추가로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우리 농장 단위별로 더욱더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좀 비상이 걸렸었는데요. 네네. 안 지사님 지금 충남 도내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될지 이게 좀 걱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현재 정부 방역협의회의 합동 매뉴얼에 따라서 어느 시도나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109곳의 방역 추수별로 광역 단위의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장 단위별로 예찰이나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방문객의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농장 단위별로 또한 엄격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인근 500m를 중심으로 매몰 처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 지사께서 AI는 개인 농가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사실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네. 여권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좀 단초로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었는지하고 만약에 그렇게 인식하셨다면 뭐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AI를 농가 책임이라고 얘기할 도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AI 방역을 농가 단위별로 철저히 책임 수독과 방역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말씀이었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렇게 와전된 어떤 말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앞뒤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보도한 그게 또 단초가 됐겠군요. 예, 애초에 보도했던 한 지역 일간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주 애매한 상태로 보도를 해놓은 상태고. 예. 그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나쁜 의미로 확정 지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자꾸 이 AI 와중의 정쟁을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방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뭐 보도되는 각종 여론조사 보면 안 지사님의 뭐 충남도지사 재선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도민들 많이 만나셨을 것이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보시기에 여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다니면서 느끼는 도민들의 마음은 저로서 이제 긍정적입니다. 많은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고, 또,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대목이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제 새정치연합, 신당 쪽에서 후보를 내서 3자 구도가 만들어지면 안희정 지사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3자 구도를 가정하고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 지사님과 새정치연합 측 어떤 지점에서 좀 가치를 공유하시고 어떤 지점에서는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이제 어떠한 이 정책과 신념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한테 조금 더 좀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도 확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 기존의 이 여의도 정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었던 낡은 정쟁의 구도를 깨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정치의 의제들을 가지고 여야가 또 한국의 정치가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저희들도 꾸준히 해왔던 문제 제기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런 문제 의식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신념들이 일치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또 힘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뭐 새누리당 쪽에서 그 충남도지사 출마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은 전용학 전 의원, 그리고 출마 의사를 밝힌 분은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이나 이제 홍문표 의원 정도고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 지금 유근찬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어떤 구도를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현재 지금 각 당의 지금 경선 과정에 대한 그 전망도 좀 아직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서 예. 저로서는 전혀 지금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예.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안 지사님께서는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선거는 상대방하고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선거는 상대방하고 이렇게 공방을 펼쳐서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신뢰를 얻느냐의 문제이지 예. 상대방이랑 싸워가지고 제 복이 또 제 지지가 커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상대방과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얻느냐 이 문제라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군요. 네네. 예. 그 민주당 내에서는 뭐 재선 도전 의사 밝히신 안 지사님 말고 따로 거론되는 후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아직은 뭐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없습니다. 예. 도정에 관한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난 4년간 충남 도정 꾸려오시면서 도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정책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반대로 좀 비판이나 질책이 받았던 대목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좀 한 가지씩 꼽아주시겠습니까? 그 가장 크게는 이제 늘 일상적으로 있는 이 성과가 뭐 있느냐 이런 그 질책들을 많이 하시지요. 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또 반대편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또 차분하게 또 어디에 그 이념이나 이런 것에 편중됨이 없이 잘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또 신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신뢰를 얻었던 측면들은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가는 안정성이라든지 균형감에 대해서는 신뢰를 많이 그동안 얻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방자치, 현재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한계상 지방자치 단체들이 자기 책임성으로 권한을 줄 수 있는 그 재정 권한이나 정책 책임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런 어떤 제도적 한계로서 오는 어려움도 또한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대목입니다. 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충청권 인구가 좀 크게 늘면서 네. 사실 이제 비교 대상이 이제 호남권 인구를 초월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거론이 된 얘기인데요. 충청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확충을 요구하는 좀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 지사님을 포함해서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들 지난달에 이제 국회 충청권 선거구 개선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좀 풀어야 된다,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자꾸 이제 지역별로 영남, 호남, 충청권역 이렇게 이런 그 권역별로 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를 어떻게 할당할 것이냐를 그 권역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 불균형 문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그 대표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충청권이 의석수가 좀 적은 이유는 대전 등 천안이나 대전 등의 대도시권의 의석 비례를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덜 받고 있는 겁니다, 석수를. 예. 나머지 농촌 지역은 사실상 다 비슷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도시와 농촌 지역에 대한 인구 대비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 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양원제로 문제를 좀 풀 수 있도록 국회가 이번에 개헌 논의도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지역 대표성과 인구 비례성의 문제를 그렇게 좀 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헌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네네. 개인적으로 그럼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헌법체계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회, 이 형식적인 지방자치, 이 체제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주권자가 또 효과적으로 당신들의 선거의 결과를 갖고 국가가 운영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전진된 우리는 헌법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헌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더 하나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개헌 논의의 어떤 출발점인데요. 뭐 의원 집정부제나 아니면 내각제까지도 좀 고려하시는 개헌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문제의식을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개헌 논의를 저는 접근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의 선거 행위가 국가 운영에 효과적으로 지금은 그 결과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사실은 의회가 의회에서 입법과 재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또 대통령과 중앙정부만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일이 다 지역적으로 많은 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좀 더 잘해야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앙 집권 시대의 헌법으로부터 지방 분권 시대로의 헌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적 요점이고 예. 이것의 더 본질은 그렇게 해야만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권력의 집중, 뭐 대통령제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중앙 집중식 지금 권력 구조에서 지방 분권으로 가는 권력 구조로 개편돼야 된다. 예. 이게 요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 논의 하나만 하면 너무 좁은 논의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논의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어야 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권에서 지금 안 지사님 겨냥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충남도지사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네.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는 매년 전체 예산의 15.5%를 교육정책에 쓰고 있는데 네. 충남은 6.2%에 불과하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그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제가 나중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예. 봐야 되겠는데 각 분야별로 충청남도가 좀 앞선 통계가 있을 거고 다른 분야보다 좀 뒤처지는 통계가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의 시도의 일반적인 재정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면 경기도는 조금 낫습니다. 충청남도보다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돛단위들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제가 100원을 쓰면 자기 세금으로 걷는 돈이 한 25원에서 28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 재정을 아무리 특별하게 꾸리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예. 다만 그러한 살림 형편에라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거라서 우리 충청남도가 좀 더 높고 좋은 지표의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도에 비해서 좀 처지는 대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교육협력 예산이 47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33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290억 원가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교육협력 예산이. 예.
이제 이거는 무상급식 예산이라든지 행복공감학교라든지 이런 학교 지원 사업을 좀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 구조를 좀 더 봐야지 그 통계치만 가지고서 정책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양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예. 만일에 나중에 이명수 의원이 그 새누리당의 충남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되거나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따질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충남도정 4년을 이끄셨는데 지금 이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네. 뭐 앞으로 충남도정 4년 내가 도지사가 다시 된다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어떤 포부나 구상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민선 5기의 4년 가지고 누구든 그 4년의 임기를 가지고서 성과를 낸다거나 어떤 정책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충청남도에서 진행해 왔었던 지속 가능한 발전 철학에 입각한 다양한 어떤 정책 사업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의 강화와 마을 가꾸기 사업들, 삼농혁신 정책에 입각한 친환경 유기농과 로컬푸드와 마을 재구조화 사업들, 이런 각각의 사업들 영역들이 조금 더 일관된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한 번에 더 일할 기회를 여쭙겠다고 제가 재선 의지를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네. 중앙 정치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민주당 예. 소속이시고 하니까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 뭐 야당의 존재감,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뭐 큰 틀에서 지금 하락세에 뭐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로부터 좀 더 높은 희망과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정당과 정치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겪는 우리 당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척 좀 고전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좀 어떤 구도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특별히 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무죄 선고도 있었고요. 뭐 특검 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 다시 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 주실 것이라고 보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글쎄요, 이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후보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서로 주권자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좀 다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일률적으로 선거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당 지지율과 중앙에서의 사건의 몇 개와 또 이념적인 어떤 문제 몇 개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이렇게 전국적인 어떤 전선을 치고자 하는 중앙의 기획가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리저리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역에서 있는 많은 시도지사들이나 시장 군수 출마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소신과 주권자들로부터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각각의 지역별 지도자들이 조금 더 주권자들에게 자기의 정책과 신념으로 이 선거 국면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중앙 정당 구조의 예를 들면 낡은 이념의 대립이라든지 지역적인 갈등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지역으로부터 많이 이겨내려고 저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네. 뭐 선거구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요. 네. 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 특별히 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신당과의 관계 설정, 뭐 연대 불가론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국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하여튼 정치는 서로 간에 정책과 소신이 같고 신념을 공유하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정치의 본질은 자꾸자꾸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힘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정당의 지도자들은 정당 당원들의 힘을 자꾸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느 정당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러한 큰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정책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면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연대란 단어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으로들 말씀들 하셔서, 예. 하여튼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열하지 말고 단결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야도 단결해 주길 바라고, 각 정당에서도 단결하는 모습을 더 이쁘게 보실 겁니다. 예. 예. 최근에 민주당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뭐 더 좋은 미래, 이런 그룹 같은 이제 행동 그룹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도부에 대한 뭐 불신과 반감이 근저에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당을 좀 새롭게 바꾸자,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요즘에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가장 핵심은 단결해야 됩니다. 규율 있게 단결해야 합니다. 당이 이 권위 있게 결정했던 권위 있는 결정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꾸 단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당 혁신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 지금 가장 큰 결정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선출된 현 지도부의 지휘력을 자꾸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현 지휘부를 중심으로 당이 규율 있게 단결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이 자꾸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한길 그리고 앞에 말씀했던 그 그룹의 의원님들의 활동은 제가 잘 몰라서 그 예.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현 지도부의 지휘력을 보장하는 그런 중심으로 좀 단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한길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민주당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내놓은 그 정치 쇄신안 보셨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류를 민주당의 난맥상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꼽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안 지사께서는 2008년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민주정부 10년의 정통성을 이제 강조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문제, 민주정부 10년의 정통성, 이게 보고 나는 게 민주당 쇄신의 첫걸음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주당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요? 예. 글쎄요, 이제 앞에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계셔가지고, 다시 한 번만 어떤 대목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지 좀 놓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금 얘기 중에 하나가요. 네. 지금 민주당이 바로 서려면, 네. 요약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민주정부 10년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안 지사님께서도 2008년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네.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주정부 네. 10년의 정통성. 네. 그러니까 네네. 아마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민주당의 상황이 민주정부 10년의 정통성이 좀 훼손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들은 사실상은 제가 2008년도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제 선거 공약이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겠다는 것이 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배출했던 정당으로서 그 당시 전당대회 때 두 전직 대통령이 당원도 아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어떤 저 나름의 반성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전통을 자꾸 이어가려고 하는 우리 당의 기풍과 문화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강령과 정책으로 보면 이렇게 특별히 바뀌어야 될 것, 개선해서 바꿔야 될 어떤 정책 목표도 있을 것이고요. 예. 개선시켜야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 시대를 나의 역사로, 우리 당의 역사로 책임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 지도부도 그런 저희 견해와 저는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지난해 이제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11월 23일로 기억하는데요.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출판 네. 기념회 가지셨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내빈 좌석 배치를 보니까 정확히 주요 내빈들이 앉아있는 순서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예.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지사님 바로 옆자리 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고요. 그 네. 옆에 건너가 상임고문, 네. 또 이어서 문재인 의원, 그리고 정세균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네. 좀 고민을 좀 하신 좌석 배치인지 아니면 안지사님이 직접 구상을 하신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앞에 이제 오시는 분들의 순서가 달라서 예. 오시는 대로 이렇게 앞에 모시다 보니 앉아 계신 거고 제가 유일하게 지정했던 건 김한길 대표님 당대표시기 때문에 제 옆에 모시고 제가 앉았습니다. 예. 그 한 자리 외에는 제가 저도 밖에서 인사를 하느라고 특별히 좌석 배치에 대해서 우리 스태프들도 보니까 같이 일하는 우리 그 행사 진행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 네. 이건 뭐 저희의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김한길 대표 앉아 계시고 권노가 고문은 이제 뭐 김대중 정부를 좀 상징하는 그런 네. 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의원 뭐 노무현 정부의 또 대통령 비서실장 지내셨으니까 네. 뭐 이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좀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러셨군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예. 의미나 뭐 구상을 하신 건 아니시다. 예, 좌석 지정을 그렇게 배치를 처음부터 계획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 네. 모두에서 제가 여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뭐 차기 대권주자 또 멀리는 차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어떤 기사나 또 가정한 어떤 여론조사 등도 간간히 나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아니면 일전에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데 사실은 아직은 사실상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라서 예.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것도 가정입니다만은 예.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재선되시면 네. 임기는 다 채우시겠습니까? 글쎄요, 가정이시니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원칙은 늘 현실에 충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제가 도지사로 재선하면 또 재선된 도지사로서 또 제가 계획해왔던 민선 5개 주요 정책 과제에 집중해서 도지사 일을 충실하게 또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예. 광역단체장 선거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와 좀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초의원하고 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할지 말지를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좀 각을 세웠었는데 민주당이 좀 기존 입장을 바꾸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첫 번째로는 새누리당도 국민과의 약속을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못 지켰으면 좀 더 책임 있게 왜 그 약속을 못 지켰는지에 대해서 국민을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거법은 선거에 임하는 각 당사자들이 또 합의를 또 통해서 이루어서 진행을 해야지 서로 합의를 안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또 그건 또 국회에서 정개특위에서 좀 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예. 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전국의 어떤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심이긴 하지만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야권은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특히 특검 도입 여부에 제가 대해서. 이제 지역의 도지사라서 전국 현안들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를 물어보시면
저도 그때그때 참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또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인데, 사법부의 어떤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신중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논의들이 조금 더 어떤 과정에 앞으로도 이제 더 그 공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논의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 과정에서 자꾸 더 입증하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우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바쁘신 도전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중에 다수가 또 대전, 충남 또 충북까지 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희 공정방송을 기치로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좋은 방송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방송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방송, 공정한 방송,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방송, 이런 방송의 역할이 민주주의 전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 방송을 함께 설립해 주신 모든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저는 그런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충청남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길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스바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주요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종 공직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보도를 위해 선거구별로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다른 분들께도 인터뷰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의 그 충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 이분들도 의사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섭외를 통해서 인터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이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저희가 수신하게 됩니다. 검찰은 이 기록 등을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해명했고, 국정원은 중국 심양 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문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서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북한 갔다 온 기록을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외교부는 우리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병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주 심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측에 소위 문제가 된 3건의 기록을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심양 총영사관에서 그 3가지 문서를 정식으로 발급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 심양 총영사관에서 중국 당국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대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서 주 전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그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 사실 확인서 1건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줬다는 그 문서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주 선양 총영사관에서 입수한 문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발급 사실 확인서 1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외교부는 유우성 씨가 북한 갔다 왔다며 법원에 낸 증거와 관련해 우리는 모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것. 2월 17일 뉴스. 네, 중국 대사관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놓고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중국 대사관이 보낸 확인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원본이 아닌 사본인지라 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어제까지 팩스로 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설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답변을 듣던 이 박영선 위원장이 아까 김도욱 의원님이 달랑 팩스 한 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니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팩스로 보낸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게 법원에 원본이 도착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아니. 장관님이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시는 거죠. 아니, 팩스로, 어제까지는 팩스로 보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질문을 아니죠.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니죠. 질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장관은 사실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장관께서 이게 원본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으면 그거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의원님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이 예를 들면 김도읍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이게 팩스로 들어왔다는데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장관께서는 지난주까지는 팩스로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것이 원본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하셔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진솔한 답변 아닌가요? 지금 장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전 내내 얼렁뚱땅 넘어가셨고요. 오후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입니다. 영실이를 책임지고 계신 최강희 영화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택하신 영화는 곧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 네. 어떤 영화입니까? 예,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역시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된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링컨이라는 작품도 역시 실존 인물인데 예. 다른 점은 링컨이라는 영화는 너무나 유명한 누구도 그 링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정말 유명한 분의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이라는 작품은 실존 인물이긴 하되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좀 낯선 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미하엘 코라스라는 게 실존 인물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코라스가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신데요. 사실 이 미하엘 코라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소설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작가인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가 16세기에 살았던 미하엘 코라스라는 사람의 삶을 자신의 소설로 썼고요. 예. 그 유명한 그 실존주의 작가죠.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문학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꼽았고, 그래서 이 작품 때문에 내가 글을 쓰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유명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작품을 통해서 재조명된 실존 인물은 이 16세기의 독일의 말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독일의 말상인인 미하엘 코라스를 참 흥미롭게도요. 독일 영화계가 이 작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 프랑스에서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영화에 실제로 그 주연을 맡은 매즈 미켈센이라든가 브루노 간츠라든가 다 그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 배우들이고 또 영화가 프랑스어로 이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일본 중세 사무라이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많은 관객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 아니면 중국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라든가. 근데 대사는 우리나라 배우 우리나라 말로 한다든가.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이 MBC에서 하는 그 서프라이즈인가? 거기 보면은 대충 외국 사람들은 다 영어 쓰고, 네, 동양 사람들은 다 한국말 쓰지 않습니까? 예, 독일 이야기나 네네. 아르헨티나 이런 얘기 전하면서 다 영어 쓰더라고요. 다 영어 쓰고. 심지어 러시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거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프랑스가,
우리가 흔히 프랑스는 이제 문화 강국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프랑스가 문화 강국인 이유가 바로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예.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고 또 프랑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안겼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물론 전후철이라든가 또 전쟁에 대한 사죄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게 독일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앙금이라는 게 많이 희석됐다고는 하더라도 예. 그래도 상흔이 남아 있다면 프랑스 사람들한테 왠지 독일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를 만든다는 건 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예, 뭐 전쟁의 네. 역사로 본다면 비단 뭐 2차 대전뿐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프랑스하고 전에도 독일은. 뭐 예. 엄청난 그 서로 싸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의 주인공 미하엘 코라스는 바로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16세기 말 장수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냥 말을 평범하게 뭐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남작이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원래는 받지 말아야 될 통행료를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료를 자꾸 내지 않으면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없다. 예. 그리고 남작이 막 총을 겨누면서 그러니까 귀족이죠. 귀족이 총을 겨누면서 막 협박을 하니까 또 뭐 낼 돈은 없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말 두 피를 일단은 일종의 담보 비슷하게 맡깁니다. 자, 내가 말 두 피를 맡기고 갈 테니까 나중에 와서 찾아가겠어. 통행료 대신에 예. 말 두 피를 당신들에게 맡겨놓고 나중에 통행료를 징수하겠소라고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인을 시켜서 찾으러 갔더니 말을 그 사이에 일을 시킨 거예요. 자기 말을 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그 말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뭐 얼굴에 보니까는 뭐 긁힌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미하엘 코라스가 그걸 보고 엄청나게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예. 그래서 남작한테 이거를 원 상태로 돌려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하엘 코라스는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기 때문에 게다가 말장수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콧방귀도 안 낄 그런 상황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하엘 코라스의 와이프, 아내가 그럼 공주님이 그 근처에 와 계시니 공주님한테 내가 이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겠소 라고 얘기하고 아내가 갔다가 변을 당해요. 그래서 아내가 죽습니다. 아, 공주에게 네.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러 갔다가 바로 그 남작의 어떤 음모에 의해서 예. 아내가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서 이제 미하엘 코라스가 동료의 다른 그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평민들을 규합해서 그 귀족에 대항한 일종의 그 혁명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내란입니까? 내란이죠. 그러니까 내란인데 뭐 엄청나게 뭐랄까요, 그 거대한 규모의 내란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역 내에서 그 귀족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농민들에게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네네. 그리고 농민들에게 부당한 어떤 압력을 가해서 이 약탈을 해가는 그런 귀족들을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의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의적 활동을 이제 계속 펼치게 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이들이 폭동이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주가 나서서 중재를 하게 되고 뭐 이러한 사정이 이제 그러면서 중세 봉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앙샹 레짐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구체제. 네네. 예. 구체제의 신분 질서가 갖게 되는 인간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 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한 인물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말 두 필 하나 때문에 예. 왜 귀족에게 대들었을까? 그 무시무시한 어떤 중세 암흑기의 신분 질서 속에서 그는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툭 던져놓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혁명가들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날리군 아주 뭐 정말 유명한 그런 혁명가들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그 혁명가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이전까지 무수히 많은 저항들이 축적돼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승화된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돌출적으로 하나 툭 튀어나와서 어떤 혁명가가 생겨서 어떤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거나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많은 수많은 희생들, 그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 없는 미하엘 코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그 익명의 저항들, 그 익명의 저항 정신에 대해서 엄숙한 찬미를 던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미하엘 코라스의 혁명이 성공했습니까? 16세기가 시대 배경입니다. 예. 근대가 아직 태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제가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면, 성공했다면, 뭐 세계사 한 페이지에서 이 이름이 나왔을 텐데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실패한 걸 좀 전제로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많은 실패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시민혁명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국 시민혁명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아마 이 기자가 괜찮은 대사라고 생각해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 권리를 지켜주려 하지 않는 나라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발로 걷어차이는 신세라면 사람으로 사느니 차라리 개로 살겠소. 이 미하엘 코라스가 자기 아내에게 한 그런 대사라고 인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인본주의랄까요? 인권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 미하엘 코라스는 일찍이 중세를 살아가는 사람이면서도 본능적으로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대가로 뭐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어떤 슬픈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가 현대 민주주의의 하나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관객들이 좀 보기에도 안성맞춤인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얘기가 나오고요. 가보년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내란의 그런 사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주연을 맡은 그 매즈 미켈슨이라고 하는 배우, 더 헌트라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요. 아주 중후한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배우인데요. 로얄 어페어라든가 최근에 샤넬과 스트라빈스키 이런 작품에서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뭐랄까요, 용감무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픈 표정을 같이 품고 있는 그런 한 남자의 얼굴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꼭 챙겨 보실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안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먼저 챙겨 보시고 이 영화도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 소개해 주신 최광희 영화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박성재,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